예,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형법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라고 했을 때 보통 형법 총론 교과서가 범죄론의 80%의 어떤 양을 부여하고 있고 그 형벌과 보완처분의 한 5%,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형법이 무엇인가 관련돼 가지고 형법의 기초 이런 부분에 한 15% 정도의 양을 부여하고 있는데,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형법의 기초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법의 기초 이론은 다시 크게 나누면 형법의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의 개념이 무엇이고 형법의 성격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법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법 전체를 통할하는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간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장소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형법 이론 관련돼 가지고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플러스 형벌이라 했듯이 형법 이론도 역시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로 형법의 기초 이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그 저자들의 어떤 그런 학문적 성향이라든가 학문적 연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좀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용 범위와 형법 이론을 바꿔서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이 형법의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파트에 핵심적인 사항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그러한 네 가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형법의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형법의 의의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형법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형법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기초 시간에, 형법의 기초 시간에 배웠는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라 했듯이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되겠죠. 즉, 형법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것이 형법의 기본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형법이 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형법이 어떤 법 체계적 성격, 그래서 형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당연히 공법이겠죠. 그 다음에 형법이 실체법이냐 절체법이냐, 당연히 실체법이겠죠. 그 다음에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당연히 국내법이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교과서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법학개론 시간에 배우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책에서는 대부분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성격 관련돼 가지고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 주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첫 번째가 가언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즉, 가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은 못못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했는데, 그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죽이지 말라는 하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네가 사람을 죽인다면 국가는 너한테 이러이러한 형벌을 부과하겠다. 즉, 이프구문, 영어에서 말하는 이프구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가언규범, 네가 뭐뭐 한다면, 아니면 가언규범, 가설규범이라 그러는데, 네가 뭐뭇을 한다면은 국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규범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다른 법률의 형태와 다르게 형법만이 갖는 독특한 성격으로서 가언 규범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성격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형법은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반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은 범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범죄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은 범죄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일반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면에 재판 규범의 성격은 뭐냐?
형법 관련돼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재판할 때 법관은 뭐다? 법관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형법의 규범적 성격 중에 두 번째인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이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력이 펼쳐질 때 규범력을 받는 사람, 즉 수범자라 그러는데 이런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규범력을 받는 사람이 일반인일 때는 일반인한테는 일반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 하나가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법관한테 그 규범력을 발휘할 때는 법관은 형법에 규정된 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형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죄로 만들어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뭐냐? 같은 레벨이죠.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같은 레벨 사이의 문제로서 이거는 일반인에 대한 규범력으로 작용할 때는 행위규범으로 성격을 갖고 법관에 대해서 규범력을 발휘할 때는 재판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이것은 우리가 평가규범이자 또 의사결정규범이라고 봅니다. 자, 형법은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내 행위가 나쁜 것인가 안 나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행위가 나쁜 것인지 안 나쁜 것인지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규범과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규범적 성격은 의사결정규범이라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판단이 되면 나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행위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이렇게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법의 성격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행위규범과 의사결정규범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재판규범과 평가규범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는 그런 강의들도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규범력에 따른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어떤 그 평가 기준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격을 구별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규범적 성격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법의 기능, 의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능이라는데, 형법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교과서를 보면은 형법의 기능은 뭐 규제적 기능이 있다, 보호적 기능이 있다, 보장적 기능이 있다,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형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즉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이 두 가지가 형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보호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처음에는 형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형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무엇인가 보호하려는 거다. 살인죄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보호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보호법이라 하는데, 그와 같이 보호적 기능은 뭘 보호하느냐,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주된 기능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보호적 기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떤 순서로 나와 있든 여러분들이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대립이구나. 근데 보호적 기능은 무엇을 보호하느냐, 즉 법익을 보호하는 거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익이라는데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제1기능이자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교과서를 보면 법익 말고도 다른 걸 보호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라는 걸 보호한다는데, 행위가치를 보호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법은 윤리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옮겨놓고 그걸 우리가 다시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듣는 용어로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그냥 윤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형법은 형법은 보호적 기능으로서 법익을 보호합니다. 윤리의 최소한인 법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 법이 잘 보호되면 윤리도 잘 지켜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과서를 보면 보호적 기능은 법익 보호와, 즉 이런 법익 보호 기능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동등한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 할 때 보호적 기능은 법익 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두 개를 놓고 그럼 둘 중에 형법이 진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은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법익을 잘 보호하고자 최종적 목적을 잘 이루고자 노력하다 보면 윤리도 잘 지켜지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목적이고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 같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어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라고 하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입에 잘 붙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순수하게 그냥 윤리의 최소한이 법이기 때문에 법익을 잘 보호하면 법과 법익을 잘 보호하면 윤리도 잘 보호되더라. 이런 논리 구조로 가지고 생각하고 법익보호, 윤리보호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은 법익보호와 윤리보호가 있다. 근데 핵심 사항은 얘가 핵심 사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비례적으로 반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호적 기능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장적 기능입니다. 즉 보장적 기능은 보호적 기능은 뭘 보호하냐? 법익과 윤리 보호한다 했어요. 그럼 보장적 기능은 뭘 보장하는 겁니까? 이거는 앞에 하나 더 붙여주세요. 항상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 보장적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인권 보장적 기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들도 있지만은 그런 교과서 이외에는 대부분 다 보장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장적 기능 앞에는 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인권은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인권이 있지만 범죄자들한테도 인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냐? 예,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은 일반인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이 일반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은 일반인은 사회적으로 욕먹는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식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 비록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 중에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즉 구성인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한 범죄인이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로만 처벌받지 그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나쁜 행위를 했으면 나쁜 행위에 대한 대가인 범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을 부과받지 그 어떠한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장적 기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과거의 교과서라든가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왔죠. 이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래가지고 양자의 관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보호적 기능을 강화시키면 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키면 보호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즉 법익을 잘 보호하려면 법익이나 윤리를 잘 보호하려면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빨리 개입해가지고 범죄자가 범죄를 하기 전에 빨리 개입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법익은 잘 보호되어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이라든가 일반인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법이 나한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반인의 인권이나 범죄자의 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익 보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일부 교과서에 보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사이에 뭐 새로운 기능으로서 여기 보면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어떤 교과서들은 이 정도에도 위치시키죠. 즉 보호적 기능, 사회 질서 유지 기능, 보장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위치시키고 있는 교과서들이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고 이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법익을 잘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법익을 잘 보호하다 보니까 윤리도 잘 지켜져요.
그럼 법익이 잘 보호되고 사회에서 윤리도 잘 지켜지면 그 사회는 사회 질서도 잘 유지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은 보호적 기능의 확장, 법익 보호, 윤리 보호, 사회적으로 질서 유지 기능까지 가는 부분의 확장일 뿐이지 새로운 영역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과의 어떤 같은 레벨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익 보호, 사회 질서,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그다음에 그 사회 질서 유지 기능까지 대부분 다 보호적 기능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형법의 기초 이론 관련돼 가지고 나온 첫 번째 형법의 의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 정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법의 의의와 관련된 개념,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 처분, 성격 관련돼 가지고는 가음 규범의 성격, 그다음에 행위 규범, 재판 규범, 그다음에 평가 규범이자 의사결정 규범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 관련돼 가지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인데 양 기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특히 보호적 기능은 법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고 법익을 잘 보호하다 보니까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라는 거, 즉 윤리도 잘 보호되더라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장적 기능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 보장적 기능은 나중에 보면 이 죄형법정주의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적 기능을 바로 형상화, 추상적인 보장적 기능을 구체화하는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의의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바로 죄형법정주의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다. 그러면은 이런 법격언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그 다음에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런 법격언, 포이에르바의 법격언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의 뜻이다, 의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형 법정주의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정도 나눠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의 교과서에 보면 연역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생 원칙 아니면 내용 같은 것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전개 아니면 현대적 무슨 뭐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핵심 사항으로서 나오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는 이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 없으면 법률 없다 아니면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그런 법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범죄 즉 죄형 법정주의 의미는 범죄와 형벌을 얻다가 법률에다가 이 법률은 뭐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가지고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러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고 법률 이외에 명령 규칙은 안 된다는 거죠. 또 국회가 제정한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관습법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범죄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를 법률에다가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정해놓는데 어떻게 정해놓냐? 미리 정해놓으라는 대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개념을 설명할 때, 의의를 설명할 때, 죄형법정주의 내용 관련된 의의를 설명할 때, 그거를 무슨 법격언으로 쓰면 안 되고, 죄형법정주의는 그 용어 나온 대로 그대로, 죄, 범죄와 형벌을 법이라는 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다가 명령 규칙은 안 되는 겁니다. 하위 규범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다가 미리 정해놓으라는 대원칙. 그걸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죄형법정주의 연역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 연역 관련돼 가지고 죄형법정주의 연역을 뭐 영국에서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에서 찾는 견해도 있고 독일의 농민전쟁에서 찾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해두고 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죄형법정주의의
뭐 근본 사상 아니면 죄형법정주의 사상적 기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죄형법정주라는 건 근대 이후에 나왔던 모든 사상적 내용들이 다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몽테스키우의 뭐 법의 정신 관련된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권력 분립 이런 것들도 다 삼권 분립 사상도 죄형법정주의 내용이다라고 그 어떤 사상적 기초라는데 다 그런 것들도 사상적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역과 아니면 어떤 사상적 기초와 관련된 부분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스킵하고 넘으면 되지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법상의 대원칙인데 그럼 우리 형법 규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법 규정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전에 없으니까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원칙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형법 전체를 통할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형법전에 규정돼 있고 돼 있지 않고를 떠나서 형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핵심적인 사항으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아니면 요즘은 내용이라고도 나오는데 죄형법정주의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가 법률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유추적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5가지. 물론 법률주의를 다른 말로 관습법 금지 원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내용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게 이런 5가지입니다. 자, 근데 5가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 현대적 전개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죄형법정주의 5가지 원칙 중에선 이렇게 앞에 4가지 원칙과 나머지 밑에 나오는 적정성의 원칙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대적 전개라는 겁니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관련돼 가지고 독일에서 처음에 죄형법정주의를 논의했을 때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원칙들만 논의했었죠. 근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가 법률에다가 의회를 장악한 나치당이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핍박했습니다. 히틀러 말이 난 법률에다 규정해놨어. 법률에 규정되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대로 하면 돼.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제 핍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겪고 나서 이제 그런 아픈 과거를 겪고 나서 죄형법정주의를 할지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적절해야 되고 그에 따른 형벌도 적절해야 된다는 원칙. 그런 걸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런 적정성의 원칙은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2차 대전 때 아픈 과거를 겪고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그러한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정성의 원칙을 우리가 그래서 현대적 전개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는 의 연역 다음에 현대적 전개 파생 원칙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파생 원칙이 이렇게 5가지 있다 보시고 그 중에서 지금은 5가지가 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마지막에 들어온 것, 최후에 들어온 것은 1945년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적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하나의 원칙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형법정주의 각 내용들 보면 관습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유추적인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은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즉, 각각의 이 원칙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적정성의 원칙은 아직 공통된 내용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례성의 원칙이다 하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어떤 교과서들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정성의 원칙에는 각 교과서마다 공통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들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핵심 사항은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비례성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 파생 원칙을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주의란 말은 관습법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소급표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유추적용 금지 원칙은 유추적용을 금지한다는 거죠. 명확성 원칙은 불명확한 것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즉, 불명확한 것은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도 역시 적정하지 않은 것은 다 금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5가지 파생 원칙에 담고 있는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파생 원칙에 담고 있는 이 금지의 의미, 금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형법정주의가 5가지의 파생 원칙을 만들어내면서 5가지의 파생 원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때문에 금지하느냐? 관습법을 금지하고 소급표를 금지하고 유추경을 금지하고 불명확한 것을 금지하고 적정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이유.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금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자, 즉 여기서 행위자는 범죄자를 말하는 거죠. 범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소급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유추적용해서 처벌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처벌하거나 적정하지 않게 처벌하거나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은 다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그거는 범죄 행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겁니다. 즉 범죄 행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이 파생 원칙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기본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반대로 행위자한테 다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럼 역으로 행위자한테 유리하면은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법률주의, 관습법을 금지하고 소급표를 금지하고 유추경 금지하는 것들은 다 행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다 허용되느냐?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관습법이 행위자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허용돼요. 즉 관습법에 의한 유법성 조각 사유들, 그런 것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 조각 사유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급했는데 행위자한테 유리하더라. 그럼 소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유추적용했지만 행위자한테 유리하더라. 괜찮다는 거예요. 불명확하지만 행위자의 죄를 갖다가 감경해주거나 아니면 면제해줄 수 있는 균형이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내용은 행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두고, 반대로 그러면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라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5가지 파생 원칙의 기본 내용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잠시 쉬었다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